부산의 한 와인바에서 사장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귀중품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현장은 범죄 현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지워버린 듯이 말이지요. 흔적을, 기억을, 그리고 진실을. 과연 누가 이 남자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남긴다는 사실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영도구. 오래된 항구 도시의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와인바 블루하버. 저녁이면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잔이 부딪히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을 그 공간이 어느 날 새벽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고 전화가 접수된 시각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러 나온 직원이 창고 안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한 것은 블루하버의 사장 윤태석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살펴본 경찰은 바로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금고도 그대로였고 카운터에 현금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색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고 안이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공간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강력팀 형사 이서준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이서준은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형사였습니다. 감정보다 증거를 믿는 사람이었고 현장에서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잡아내는 능력으로 팀 안에서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닥 한쪽 구석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닥 일부가 다른 곳보다 더 밝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물청소를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아주 꼼꼼하게. 이서준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지웠습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는 빠르게 방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의 주변을 파악하면서 수사팀은 3명의 인물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블루하버의 공동 투자자로 윤태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처럼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투자금 문제로 수개월째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전 문제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두 번째 인물은 블루하버에서 일하던 직원 김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그날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행적도 불분명했습니다. 연락도 잘 닿지 않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피해자의 친동생 윤민석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유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재산 분배를 두고 형제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고 서로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지만 그만큼 가장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3명 모두에게 알리바이를 요구했고 진술 확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각각의 이야기는 서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으며 명확하게 누군가를 지목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자의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블루하버 앞에는 카메라를 든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압박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 감식 결과를 기다리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범인은 이 공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고 구조를 알았고 청소 도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지운다 해도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이서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 얼룩이 증명하듯이. 창고 한쪽 귀퉁이에서 감식반이 소리를 죽이며 작업하는 동안 이서준은 창문 너머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의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자란 도시에서 누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이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식 결과가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였습니다. 보고서를 건네받은 이서준은 첫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창고 바닥. 루미놀 양성 반응 확인. 루미놀은 혈흔 감식에 사용되는 화학시약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닦아내도 피가 닿았던 표면에는 분자 수준의 흔적이 남습니다. 조명을 끄고 루미놀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피어오릅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싶은 곳에서 진실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감식반이 암실처럼 커튼을 친 창고 안에서 루미놀을 분사했을 때 바닥 한쪽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상처 하나에서 흘러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물과 세제로 바닥 타일 사이 틈새까지 닦으려 했겠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세한 틈 안으로 스며든 핏물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당황해서 지운 것이 아니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윤태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성 메모 파일이었습니다. 삭제된 날짜는 사건 발생 사흘 전. 파일 용량은 짧았습니다. 40초가 채 되지 않는 녹음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수사팀과 함께 회의실에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소음이 들렸습니다. 각이 아닌 듯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일 인간이에요. 저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녹음이 끊겼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석은 죽기 사흘 전에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연결된 어떤 인간이었습니다. 이서준은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3번, 4번. 목소리 안에 담긴 것을 더 가져오려는 듯이. 그는 왜 이 파일을 지웠을까요? 아니면 지운 건 그가 아니었을까요? 지운 사람이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윤태석의 금융 기록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블루하버는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가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부 뒤편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금융권이 아닌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끌어온 돈이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하나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카지노 조직이었습니다. 윤태석은 가게 운영 자금이 파닥나던 시점에 이 조직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겠지만 이자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돈을 빌려주는 것만큼이나 받아내는 일에도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금의 연결고리 한가운데에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공동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법 카지노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었고 윤태석에게 그 돈을 소개한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자이자 조직의 연결체.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 수사팀의 시선이 한지훈에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지훈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알리바이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해운대의 한 호텔 카지노 바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시간대에 그의 카드 결제 내역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호텔 카지노 내부 CCTV에도 한지훈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바스툴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윤태석이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조직도 무너지고 한지훈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 한 사람이 있다면 한지훈이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된 이상 그를 피의자로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팀 내에서 수사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용의자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은 경찰이 수사를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빠른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CCTV 영상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영상을 처음 확인했을 때 이서준은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집어낼 수는 없는데 자꾸 눈이 돌아가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배속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따라갔습니다. 카지노바 내부 영상. 한지훈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 스툴에 앉아있는 장면. 왼손으로 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어색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준의 시선이 화면 한쪽에서 멈추었습니다. 벽시계였습니다. 카지노바 왼쪽 상단 구석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계의 시침과 분침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준은 그것을 타임스탬프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 영상에 새겨진 타임스탬프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오차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칙적인 어긋남이었습니다. 마치 특정 구간에서만 시간이 다르게 흐른 것처럼. 이서준은 포렌식 팀을 다시 불렀습니다. 영상 편집 흔적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구간을 통째로 잘라낸 것이 아니라 유사한 장면을 이어붙여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거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수준의 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으로 사라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5분이었습니다. 이서준은 그 숫자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25분. 블루하버에서 해운대까지의 거리. 야간 도로 상황. 창고 내부 동선. 범행에 필요한 시간. 청소에 필요한 시간. 다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계산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이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조직도 무너지고 한지훈도 함께 끝이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과 한지훈의 관계는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이 영상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직 없었습니다. 살해 도구가 없었습니다. 한지훈이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를 조작한 것이 그라는 직접적인 연결도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의 밤바람이 차가운 계절이었습니다. 범인은 영리했습니다. 피를 지웠고 시간을 지웠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미놀이 빛을 냈고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지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25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블루하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것도 알겠지만 한지훈이 직접 조작했다는 연결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서준은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팀장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지훈이 한 짓인 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법정에 들고 갈 게 없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시 봐야 해. 이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팀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이 블루하버 창고로 돌아간 것은 수사 착수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감식반은 이미 2차례 현장을 훑고 난 뒤였습니다. 더 나올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창고는 좁았습니다. 선반이 몇 개 있었고 구석에 오래된 냉장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미놀 반응이 나왔던 바닥자리.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이서준은 천천히 창고 안을 걸었습니다. 그때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희미했습니다. 창고 특유의 묵은 냄새와 섞여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비린 것도 아니고 화학적인 것도 아닌 짠 냄새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파다 냄새였습니다. 이서준은 즉시 감식반에 연락했습니다. 성분 분석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닥 타일 사이 틈새, 구석 선반 하단, 그리고 냉장고 주변. 감식반장 오연주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창고 바닥 틈새에서 해양 미네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단순한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특정 냉동 처리 환경에서만 생성되는 희귀한 바다 소금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부두 근처 냉동 창고에서 쓰이는 환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성분이었습니다. 이서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항구였습니다. 누군가 항구 근처 냉동 창고에 다녀온 뒤 이곳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곳에서 무언가를 처리한 뒤 항구 쪽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항구 냉동 창고입니다. 이서준은 영도구 항구 일대의 냉동 창고 목록을 뽑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관리자 동의를 얻어 수색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폐창고였습니다.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방치된 건물은 파악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는 항만청에 연락해 오래된 건물 대장을 요청했습니다. 퇴직한 항구 관리자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30년 넘게 일했다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재술이었고 지금은 작은 창고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거기 있죠. 예전에 수산물 냉동 창고로 쓰던데 한 10년 넘었나. 지금은 아무도 안 쓰고 구청에서도 손 못 대고 있어요. 겨울에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서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폐창고는 항구 남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녹이 슬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걸쇠 자체가 낡아서 조금만 힘을 주면 열릴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최근에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쓸린 자국이었습니다. 이서준은 팀원들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몰려왔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냉동 창고 안은 바깥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금속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공구 박스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걸쇠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팀원 하나가 이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었습니다. 쇠망치였습니다. 손잡이 중간부터 머리 부분까지 어두운 갈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핏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접혀있는 작업복 한 벌. 역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은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식반 부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작업복에서 검출된 DNA 프로파일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습니다. 한지훈의 DNA 샘플은 수사 초기에 임의 채출 방식으로 이미 확보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작업복에서 한지훈의 DNA가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이서준은 결과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기쁜 것인지 안도한 것인지 읽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추가 자료 확인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폐창고 주변 CCTV 전부 다시 뽑아주십시오. CCTV 재분석에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영도구 항구 일대의 교통 카메라와 방범 카메라 자료를 전수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폐창고 골목까지 커버하는 카메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구 진입로에 설치된 카메라 하나가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안에 차량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 한지훈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시각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간 이후 약 40분 뒤였습니다. 블루하버에서 이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팀 회의실 안에서 팀원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 블루하버에서 폐창고까지의 경로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증거가 세 줄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DNA, 차량 CCTV, 그리고 사라진 25분. 이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지훈에게 임의 동행을 요청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팀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장은 단정했고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준은 그 평온함 아래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잠깐씩 자신의 손 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남들은 알아채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천천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패냉 동창고에서 발견된 물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지훈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이서준은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작업복에서 귀하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한지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서준은 이미 다음 장을 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귀하의 차량이 이 위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훈은 더 이상 변호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이서준은 조사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문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밤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윤태석은 두려웠을 것이었습니다. 40초짜리 음성 메모 안에 담긴 그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워버린 파일 하나가 결국 범인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이서준은 창문에서 눈을 떼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지훈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여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이서준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DNA 감정 결과와 차량 CCTV 자료가 검찰에 전달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한지훈은 변호인과 함께 다시 수사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임의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첫날 조사는 길었습니다. 한지훈은 모든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피해자 윤태석의 금융 기록, 불법 카지노 자금의 흐름, 삭제된 음성 메모, 조작된 CCTV, 폐창고의 증거물. 그러다 한 대목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한 자료 중에 윤태석이 사건 발생 열흘 전에 경찰청 민원 포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민원 확인 정도로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서준은 그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접속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 신고 절차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그것도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범죄 관련 신고 절차,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그리고 경찰청 직접 신고 채널. 윤태석은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음성 메모 속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일 인간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태석은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훈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서준은 다음날 조사에 새로운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석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변호인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한지훈의 입에서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씁쓸하고 힘이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이서준은 기다렸습니다. 한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사흘 전입니다. 변호인이 즉시 말렸습니다. 한지훈은 손을 들어 변호인을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태석은 처음부터 한지훈에게 이끌려 이 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블루하버는 애초에 윤태석의 가게였습니다. 그는 술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게는 처음 몇 해 동안 잘 굴러갔습니다. 한지훈이 투자 제안을 가져온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윤태석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가게가 커졌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자금 세탁의 통로로 가게가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오려 하면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빚은 늘었고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윤태석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그 결심을 한지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여기까지는 이서준이 예상한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지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태석이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지훈은 계속했습니다. 조직 안에서 내부 자금 일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직은 책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윤태석을 그 자리에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석은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지훈은 그 이전에 윤태석을 조직 내부의 배임 책임자로 만들어 처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같은 시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두 사람이 블루하버에서 만난 것은 그 계획들이 충돌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태석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기를 덮어씌우려 한다는 것을. 그걸 경찰에 함께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꾸민 것까지 전부 말하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고 바닥에 남아있던 루미놀의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굳어버린 핏물이 배어있던 쇠망치가 떠올랐습니다. 지워졌지만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서준은 천천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한지훈이 보안업체에서 일했다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차백이 나오고 나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영상 보안 시스템 설치와 운용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배선 구조를 알았고 저장 방식을 알았고 편집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호텔 카지노의 보안 시스템은 그가 과거에 직접 납품하고 설치했던 업체의 제품이었습니다. 알리바이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블루하버로 향하기 전 먼저 호텔 카지노 바에 들렀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안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블루하버까지 이동해 윤태석을 만났습니다. 타투었습니다. 쇠망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계획대로였습니다. 창고를 닦았습니다. 도구를 폐창고에 숨겼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25분을 지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6달 뒤에 열렸습니다. 법원은 한지훈에게 살인죄와 증거인멸죄 그리고 조직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이서준은 법원 건물 밖 계단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낮았습니다. 부산 겨울 특유의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팀원 하나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님. 이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윤태석을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좋아했을 사람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를 좋아했을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서 빠져나오려 했고 그러다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끝이 되었습니다. 이서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한지훈의 마지막 자백을 팠던 날 조사실 문을 나서기 직전 한지훈이 말을 걸었습니다. 형사님. 이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한지훈은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흔적을 더 많이 남기네요. 이서준은 한 박자 뒤에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블루하버는 이후 폐업했습니다. 창고 바닥의 루미놀 흔적은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페냉 동창고의 금속 상자는 증거물로 보관되었습니다. 음성 메모 파일 속 윤태석의 목소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 더 재생되었습니다. 40초짜리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0초가 진실을 살려냈습니다. 이서준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피를 지웠습니다. 시간을 지웠습니다. 영상을 지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 틈새에서, 냉동 창고 안에서, 삭제된 파일 속에서, 그리고 조작된 영상의 반복 장면 안에서 완전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그것이 흔적이든 기억이든 선택이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